오늘은 스루풋 회계와 논리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 투표를 마치고 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언론의 자세와 회계 법인의 비유라는 제목을 한번 따봤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내용은 미스티라고 JTBC에서 2018년도에 방영한 드라마인데요. 거기에서 김남주 배우가 뉴스 캐스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앵커라고 그러죠. 그 김남주가 한 내용입니다. 발언한 내용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원칙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정권이나 언론이나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원칙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전제를 깔므로 인해 가지고 언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것을 먼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세는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진실 확인보단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로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언론의 신뢰도까지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는 멘트였습니다. 이 JTBC가 유명한 그 박근혜 탄핵을 일으켰던 단초를 제공했던 언론이죠. 태블릿 PC인가 그것을 폭로하면서 JTBC가 2018년도에 반영된 드라마를 왜 지금에 와서 유튜브에 방송을 하는지, 그거는 제가 잘 그 의도를, 그 목적을 헤아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손석희 앵커가 그 태블릿 PC를 폭로 보도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진실 확인이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은 지금에 와서는 과연 JTBC가 진실 확인을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의심이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남주 배우가 한 발언 내용을 회계법인에 비유해서 제가 써봤습니다. 감사회계법인들도 주주들과 소비자들을 위해 기업의 실적을 분석 평가해야 한다. 현재 문제는 그 수입료를 돈을 기업체에게서 받는다는 게 현실이다. 과연 객관적이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자세를 회계법인도 가질 수 있느냐?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한테 충성하게 돼 있죠. 정치꾼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결국 돈을 주는 사람들한테 충성하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이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거래세를 받아서 금융감독원이 말이죠. 또는 주식시장 증권본부 그런 데서 그 재원으로 회계법인 수입료를 지불하면 어떨까? 이 착상이 조금은
사회적인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는 정도로 좀 그런 써놓고 보니까 그런 느낌도 들긴 해요. 하지만은 어떤 그 공정성 또는 정의로움 뭐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회계법인들이 떳떳하게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그 재원을 금융감독원이 준다면은 기업체한테 휘둘릴 염려가 없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아마 그 금감원이 실제 그 이 회계법인 수임료를 준다면은 기업은 뭐 돈의 여유가 더 생기니까 아마 더 회계법인한테 돈을 쓸지 모르겠어요. 의무로 로비비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까지 또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요 얘기는 유아적인 어린애 같은 생각이다라고 제 스스로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기업을 감사를 하면서 무조건 선입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거는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캡티시즘은 비판적 합리주의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실 확인보다 수치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분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 기업에 대한 명예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구성원들과 자신들까지 신뢰도가 무너지는 일이 되풀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회계 투명성 대 분식회계라는 그런 비교 입장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풀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수학이 어려웠습니다. 20문제 중에서 단지 한 문제만 맞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한테 대단히 그 체벌을 받고서 딴 공부 안 하고 수학 공부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분기 시험 때는 20문제 중에서 19개를 제가 맞췄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지금 되살아나는데 저건 하면 되긴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어떤 이 풀어내는 논리력이라기보다는 그저 외워가지고 풀었던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건 어쨌든 수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가감 승제만 들어간 산수는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는 배울 수 있었다. 회계는 뭐 산수의 가감승제 외에는 더 이상 나갈 게 없고 솔직히 곱하기 나누기도 거의 없고 더하기 빼기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는 사실 중학교 정도 수준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특별히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수학은 논리였다. 수르풋 회계로 푼 결과를 논리로 이해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또한 회계다라고 저는 요즘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내용은 또 그 유튜브에서 이상한 나라에서 온 수학자인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에 최민식 배우가 탈북한 그 천재 수학자로서 뭐 그 특화고의 그 경비원을 하면서 그 하나의 그 제자를 몰래 가르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최민식 배우가 한 말입니다.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이 뭐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왜냐면은 틀린 질문에서는 옳은 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지. 이북식 억양을 제가 얘기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마지막 말이 이제 저를 울리네요. 증명되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 자, 이거를 똑같이 논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틀린 원인 가정으로는 옳은 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검증되지 않는 건 믿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에 제가 스리풋 회계로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을 3단계와 또 다른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검증하는 그런 것을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100% 공감하고 저도 그러한 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를 하나의 모델로서 그림으로서 하면 이해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이 논리 도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매출이 증가한다면 그러면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이것이 맞는지를 보려고 그러면은 반대로 논리 조건이라는 것으로 필요 조건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증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매출이 증가해야 한다. 이렇게 필요 조건으로 얘기했을 때는 뭔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매출이 감소하면서도 영업이익은 증가한 사례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검은 백조라는 책의 내용처럼 이 백조의 논리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검은 백조 한 마리만 찾는다 그래도 그동안에 지배해왔던 논리는 부인되는 거죠.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비코이즈의 원인가정 설명 수준에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제가 질문 화두식으로 던졌는데, 그래서 이 가정이 원인을 가정해보고 이 가정이 영업이익 증가를 뒷받침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는,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요거는 이제 단순화한 모델이고 조금 더 전개된 모델을 좀 보여드리면, 매출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증가한다는 게 앞에 그림이었죠. 근데 중간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스르픈율은 하락을 했다. 네, 현실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매출 증가했는데 스르픈율이 하락을 했다면은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원인 가정으로서 매출 증가율보다 재료비의 비율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르픈율은 하락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면 그 원인 가정으로서
운영비용이 매출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그 기업체로서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원가 회계는 항시 원가 절감을 주장하기 때문에 매출 증가율보다 운영비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하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영업이익은 증가한다. 라는 논리로서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수르픈율이 상승하지 않고 하락이라는 어떤 그 모델을 만들었냐 그러면은 2022년도 국제 원자력 가격 급상승으로 수르픈율의 하락이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현재 벌써 석유 가격이 크게 폭등을 했고 철강제나 석탄 등의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기업으로서는 경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더더욱 원가 절감 압력은 더 세질 것이다 하는 게 2022년도의 기업 경영의 환경 아니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 비용이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한 것 외에 영업이익 증가의 원인은 결국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원인을,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만약 가정이 사실이라면 또는 가정이 거짓이라면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를 예측해 보아야 한다. 뭐 이런 좀 그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더 좀 전개하기 전에, 풀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은 수르픈율 상승 목표와 더불어 재고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상승을 목표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르픈율은 하락을 했고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했으며 또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재고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2021년도 결산 분석을 하면은 이런 상황이 나올 기업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잠시 딴 데로 좀 돌아가서요. 현금 재무지표라고 스카이홀딩스가 또 분석하고 있는데 또 유튜브에서 뭐 눈에 띄었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에서 홍진경 씨가 슈카 월드를 초대해서 재무제표 읽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을 아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 내용을, 그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또는 네이버 그 증권 뉴스에서 지수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PBR, PER, ROE 이런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저도 그 처음에 이거를 숙지하고자 했을 때 상당히 좀 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만은, 정말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스카이어 현금 재무지표에는 PER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이란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손익을 뺀 수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 원가회계 당기순이익을 신뢰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 당기 순위까지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퍼라든지 그런 것을 계산하는 것은 나는 의미가 없다라고 본 거죠. 스루풋 회계는 영업이익까지 그 산출해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 비교하는 그 선까지만 하고 있고, 영업의 손익 부분은 그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기보다는 현금 재무지표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홀딩스에서 사용하는 ROE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리턴 온 이쿼티, 주주에 대한 그 수익률인데, 이것을 저는 그 FCFE라고 주주에게만 돌아간 주주잉여 현금 흐름만 ROE로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ROE는 주주잉여 현금 흐름 나누기 토화자본. 이 토화자본은 총 자산 중에서 이자 부채를 뺀 금액을 토화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채, 그 빚을 내서 한 차입금은 이 자본금에서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래서 토화자본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그 전에 미리 2021년도 결산 보고서를 발빠르게 공시하는 기업이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기한이 3월 15일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학생 신드롬, 스튜던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꼭 그 방학 때 놀다가 개학날 전에 일시에 밤을 새가면서 방학 숙제를 하는 그런 그 스튜던트 신드롬 현상이 이 증권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14일, 15일 그렇게 전후에서 모든 기업이 공시를 하기 때문에 좀 이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거겠죠. 결산이 좀 빨리빨리 된다면 주주들이나 또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좀 미리 그 공시를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을 좀 희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